2024년 10월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보복을 선언했죠. 중동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를 살린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거든요. 이란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구원자가 적이 된 이야기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586년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불타버렸고 유다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다 왕국 주민 4만에서 5만 명을 강제로 바빌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끌고 갔거든요. 바빌론 포로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강제 이주는 민족 말살 전략이었습니다. 땅을 빼앗고 언어를 금지하고 신전을 파괴하면 한 세대 만에 정체성이 증발했거든요.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11지파가 아시리아에 끌려간 후 완전히 사라졌죠. 유다 지파도 같은 운명을 맞을 위기였습니다. 성전 없는 유대견, 땅 없는 유대 민족. 영년이라는 시간은 두 세대가 넘어가는 기간이었고 바빌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예루살렘을 기억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539년 역사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바빌론을 단 하루 만에 정복한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물길을 돌려서 도시 안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썼는데 바빌론 사람들은 저항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정복 전쟁이었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고대 정복자들의 표준 매뉴얼은 명확했습니다. 노예는 전리품이고 포로는 자산이었거든요. 하지만 키루스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바빌론 감옥에 갇혀있던 유다인들을 발견하고는 즉시 해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단순한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전을 다시 지어라. 건축 비용은 페르시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칙령을 발표한 겁니다. 1879년 고고학자들이 바빌론 유적에서 점토 원통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키루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이 유물에 서형 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모든 억류된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전을 재건하도록 했다.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불리는 이 문서가 유대인 귀환의 법적 근거였던 겁니다. 지금 이 실린더는 런던 대형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키루스의 명령을 받은 유다인 약 4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죠.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그 유명한 서쪽 벽이 바로 이때 키루스 덕분에 세워진 제2 성전의 일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벽 앞에서 2000년 넘게 기도해왔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키루스는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키루스에게 이르시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신이 직접 선택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페르시아 왕을, 그것도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이교도 왕을 메시아로 부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키루스가 다른 정복자들처럼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인들은 바빌론에서 그대로 흡수됐을 겁니다. 유대교는 소멸했을 거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지 않았겠죠.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20세기 이스라엘 국가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늘날 중동의 모든 종교 지형이 한 사람의 결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제국이었거든요. 키루스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정복한 민족의 신을 인정하고 신전 건축을 지원하고 종교 의식을 허용했죠. 유대인만 특별 대우 받은 게 아니라 모든 피정복 민족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계속 유대인을 보호했거든요. 키루스의 후계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도록 재정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 시절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재개됐어요. 크세르크세스 1세 때는 유대인이 페르시아 관료로 등용되기도 했죠. 약 200년간 페르시아는 유대인의 보호자였습니다. 시간을 2000년 훌쩍 뛰어넘어 현대로 오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죠. 혁명 전까지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동맹국이었습니다. 팔레비 왕조 시절 이란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공식 승인한 몇 안 되는 국가였거든요. 하지만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시온주의 체제 소멸을 국가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2024년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은 직접 전쟁 중입니다. 4월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3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어요. 이스라엘도 보복으로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죠. 양국 지도자들은 서로를 실존적 위협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 폭격을 공공연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주의 체제는 25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유엔 연설에서 이란 정권은 중동의 암적 존재라고 선언했죠.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에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스라엘은 직접 타격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6월절에 낭독하는 기도문에는 키루스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는 키루스를 기념하는 거리도 있어요. 하지만 그 키루스의 나라,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을 이스라엘은 지금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상들이 살려준 민족이 세운 국가가 지금은 자국의 최대 적입니다. 2016년 이란 정부는 키루스 실린더 복제품을 유엔 본부에 기증했습니다. 인권의 기원이라는 명분이었죠. 같은 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란 핵과학자 암살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키루스의 유산을 자랑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나라 과학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만약 키루스가 기원전 539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유대인을 바빌론에 그냥 뒀다면 오늘날 중동 분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문제도 이란 이스라엘 대결도 없었겠죠. 한 사람의 자비로운 결정이 2163년 후 미사일 공격으로 돌아온 겁니다. 현재 이란 국민 8천만 명 중 약 8천에서 1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이 많은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헌법은 유대교를 공식 인정 종교로 보호하고 있고 테헤란에는 아직도 시나고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을 적대하면서도 자국 내 유대인은 보호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거죠. 키루스 실린더는 지금 런던 대형 박물관 10권 전시실에 있습니다. 작은 점토 원통 하나가 유리 케이스 안에 조용히 놓여 있어요. 하지만 그 원통에 새겨진 결정이 만든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동 상공을 날아다니는 미사일, 가자 지구의 폐허, 이란 핵시설 상공의 긴장, 모두 키루스라는 이름 석자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역사는 감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은혜는 현재의 이해관계 앞에서 무력하거든요. 구원자와 피구원자의 후손들이 이제는 서로의 멸망을 계획합니다. 키루스가 해방시킨 민족이 세운 국가와 키루스의 제국 후예가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역사의 반전이 있을까요?